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지난 6주 동안 특별기획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 진행을 해왔는데요. 자,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내란, 그 상처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내란 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마주해야 했던 고비와 극복의 시간을 정치, 경제 분야를 망라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명지대 교수 그리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연말 특집 내란 그 상처와 치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저희 목요일에 경제적 창견 시점을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분인데요. 홍익표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내란의 상처와 특히 그 치유, 회복의 과정을 좀 정치와 경제 두 축으로 좀 짚어보기 위해서 두 분을 좀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래도 이 얘기는 좀 잠깐 여쭙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두 분. 워낙 강렬한 인상의 날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 의원식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제 결의안 땅땅땅 두들길 때 그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 장면은 좀 충격적이었지만 어쨌든 그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그리고 시민들하고 이제 막 실강이를 벌이는 그 모습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낯설지 않은 모습이죠. 40여 년 전 그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재현되면서 사실은 약간 아마 MZ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나마 제가 저도 이제 그 80년 광주를 대학 가서 그 8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으니까 대학 가서 알았지만 그 잔상이라는 게 저한테는 있잖아요. 그럼요. 네. 기억이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날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 기시감을 갖게 들어와서 2025년 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났을까 깜짝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게 화요일입니다. 네, 맞아요. 화요일인데 화요일에 100분 토론, MBC 100분 토론을 그 녹화를 떴어요. 8시 교수님이 반부터 직접 출연하셨어요? 예, 출연해서. 그래서 8시 밤부터 10시까지 녹화를 뜨고 그 녹화 내용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철량 해전에 끌려가는 수군의 심정이 국민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집에 왔더니 계엄이 선포가 된 거예요. 그때 철렁하셨겠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그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 이제 뭐 처단하겠다는 이제 그런 약간 그 포고력이 나와서 여의도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좀 지병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지병이 있는데 그 약을 좀 보니까 약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약 들고는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새벽까지 그 계엄 해제하고 완전히 계엄 해제 국무위원회까지 그 발표되는 것까지 보고 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지난 6주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짚었기 때문에 그날의 기억에 대해서 뭐 상세하게 여쭐 부분은 아니고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정치 부분 관련해서 계엄 선포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 근데 일단 정치적 측면에서 한번 우리 그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입장이 다른 세력의 공존의 바탕 위에서 경쟁을 하는 차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입장이 다른 한쪽의 정치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척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그 선거, 좀 선언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실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정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선거라는 게 없으면 방법은 뭐겠습니까? 물리력을 동원해서 뺏고 뺏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 뭐 봉건 시대에 영토도 빼앗고 그렇죠.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법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가 들었으면서 선거란 걸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정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후에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것. 그 정치 보복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뭐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사회가 정하는 그 가치 기준에 부합하게 그 정치적으로 그 어떤 단죄를 하는 게 일종의 민주주의 룰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방식은 매우 부적절했죠. 이미 근데 전조가 있었던 게 끊임없이 그 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을 정치적 대화 파트너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일종의 그렇죠. 범죄자 취급.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예, 뭐 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검사 이게 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서초동에 검사한테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답니다.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지을 사람. 그래가지고 왜 갑자기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어?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민주당이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죄를 지을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정치적 파트너로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사법적 제거를 기도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결국 물리적 제거를 감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법적 제거를 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 검찰도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요. 많이 움직였지만 최종적으로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사법부가 어느 정도는 버팀막 역할을 하고 또 의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 그 독주를 견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잘 안 되고 여러 차례 이미 1년 전부터 비상계엄 1년 전 훨씬 전부터 술자리에서 술만 먹으면 뭐 비상대권 뭐 다 총으로 쏴주게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결국은 그 사법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물리력 그 소위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숙청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전된 거죠.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내란이 있기 전에 계속 나왔던 게 정서적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게 정서적 양극화의 하나의 귀결점이죠. 그것을 또 증폭시켜줬던 시발점 이렇게 성격 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봐야겠죠. 그게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근데 정치권에서 정치적 반대보다 이 어떤 정서적으로 나쁜 건 훨씬 더 이 나쁜 영향을 줍니다. 쉽게 하면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게 상대의 진영을 적대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은 당에서도 정서적으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원수지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입장과 노선이 다른 것보다 정서적으로 상대를 이게 나쁜 놈, 저놈은 내가 처단해야 될 놈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단순히 사상과 철학, 가치의 차이를 넘어서서 정서적 반대가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논문 쓰느라고 대통령 연설문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승만 때부터 지금 쭉 다 보고 있는데 예. 그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앞에는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전 대통령에서 나오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그 23년도 6월달에 그 자유총연맹 네 맞아요. 옛날 예. 그 전 강석호 예. 그 의원이 지금 회장으로 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그리고 현재 이제 당시 의원이었던 분들이 이제 그 다음날 막 이제 반대 성명도 내고 막 이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최근에는 이제 24년도 작년 이제 8월 15일에 보면은 반국가 세력은 등장하지는 않는데 반자유 세력이라는 게 등장하고 뭐 선동 이런 단어가 뭐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취임 바로 초기에는 아니겠지만은 취임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내가 뭔가 여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이게 일종의 사화 같은 생각을 한 거 아닌가. 이 정치적 세력을 조선시대의 사화 같은.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여러 번의 이제 사화를 일으켰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반대파를 숙청할 수 있는 그렇죠. 명분을 쌓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고 그리고 그 24년도에 있었던 총선에 만약에 이겼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은 물론 저는 이겼어도 이 친일 쿠데타로 연결이 됐을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게 총선에 지고 나서
그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때 당시 당대표 이제 초청해가지고 총선 진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간담회 같은 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이니까 뭔가 연정은 아니더라도 좀 국회와 좀 소통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이끌어갔었어야지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자질도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조선시대로 치면 사화와 같은 숙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건으로는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내란 1주년 특집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나왔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선 직후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재명 그 대표하고 만났을 때 사람들은 뭐를 기억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에 적어온 거 읽은 거 10몇 분간 이것만 기억하는데 딱 그 비공개 돌고 나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혼자 얘기 다 했대요. 이재명 대표는 거의 얘기도 못하고 혼자 얘기 다 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회의를 그 1시간 하면 55분에서 58분을 혼자 얘기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듣고자 하는 게 전혀 없었던 건데. 근데 뭐 그 얘기를 지금 뭐 다시 뭐 집중적으로 하자 이 부분을 그 언급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서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극심하게 지금 만들어 버렸다.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정치권 내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민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가 돼버린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그 짚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 중에서 감옥 안 간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다들 그렇네. 그렇네. 민주화 이후 얘기하는 거죠. 뭐 민주화 이전이라도 그 끝이 좋지 않았죠.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상의 국민으로부터 쫓겨난 거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불행하게 자기 손에 의해서 자기 부하 손에 의해서 그 사망하게 됐고 전두환 노태우 다 사법 처리됐고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다 사법 처리됐고. 그렇네. 이제 윤석열까지 저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뭐 이유를 다 떠났고 보수 아주 극단적인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탄핵을 거치면서 정권을 뺏겼다는 심리가 강해져요. 그 극단적인 세력들은. 그러니까 지금 극우 세력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에 이제 우려스럽습니다. 왜 우려스럽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권을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못 이겼다고 생각하고 부정선거를 뚫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탄핵을 시켜버려가지고 정권을 뺏어갔다. 네. 이런 상실감을 그 계속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 일부 이제 극단적 유튜버나 또는 뭐 정광훈 목사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걸 증폭시키면서 사실과 다른 쪽으로 감정적 자극을 계속 이제 그 에스컬레이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사회 통합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큰 장애가 생겼다 보고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 쪽도 이 적대감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상호 비례합니다. 그럼 그 점에서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내란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어쩌면 저는 그건 당위 명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그러니까 세력과 민주주의를 함께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를 내란 세력으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이제 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조선시대 얘기 자꾸 들게 되는데 조선시대 때 되면은 이제 뭐 약간 반역이다 이러면은 사실 삼족을 멸하는데 그래서 아빠계 엄마계 그다음에 척까지 해가지고 삼족을 이제 멸하면서 사실은 씨를 말려가지고 그 이제 후환이 없도록 만드는 건데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극우다 아니면은 되게 급진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씨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공격을 한다 그래도 그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그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밤에 이제 국회 담장을 넘은 정치인과 넘지 않은 정치인을 좀 구분하거든요. 넘어야 되는 게 그 국회의원의 이제 숙명 같은 건데 운명이고 자기 의무 같은 건데 못 넘었다 그러면 저는 그 정치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우리가 다 없앨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살아갈 방법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저도 요즘에 깜짝 놀라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정선거다. 아니면은 이게 계엄은 불법이지만은 탄핵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뭐 5%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주변화시켜가지고 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다 그러면은 그러면 없어지지 않고 이게 정치 세력으로 남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권 여당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되게 깊어질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대응도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와 회복의 하나였던 단서로서 일단 그것만 도출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내란이 가져왔던 가장 큰 상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불확실성을 너무나 증폭시켜 가지고 경제의 기반, 경제 우리 교수님이 여러 차례 말씀 경제는 심리라고 이걸 완전히 붕괴시켜 버린 거 이게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불법 계엄 전후로 해서 붕괴된 것도 있고 사실은 그 전부터 붕괴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네. 붕괴가 돼 있고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내수를 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액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큼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이거를 지표화시켜 놓은 게 있는데 참 이게 신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그 5월 그 전후부터 해서 마이너스로 전환돼 가지고 그 이재명 정부가 집권해 가지고 2분기, 3분기 될 때까지 계속 마이너스다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내수가 굉장히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사실 떠받들어줘야 되는 게 사실은 재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재정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정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기댈 것이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었다. 근데 언제 한번 재정 역할을 했었냐면은 작년도 1, 4분기 보면은 보통 저희가 그 정부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 요즘엔 신속 집행이라고 하고 조기 집행이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재정을 먼저 써가지고 연초에 좀 떠받들다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든 이런 개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보통은 1년을 4개 분기로 나눠보면은 25%씩 나눠서 쓰면 똑같이 나눠서 쓰는 건데 보통은 조기 집행하니까 1, 4분기에 보통 33% 정도 쓰거든요. 근데 작년도 1, 4분기에는 42% 가까이 썼어요. 총선 전이라서. 근데 보통 그 총선 전이라도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상반기에 돈을 다 쓸어붓고 나니까 하반기 경제가 안 좋고 내란이 발생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더 깡깡 얼어붙게 만든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불법 계엄 전후 해가지고 이제 경제 주체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 외환시장, 그다음에 뭐 주가지수 이런 것들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보면은 외환시장도 그때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 선거에 이기고 나서 관세 정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니까. 그렇죠. 환율이 뭐 1,300원 중반대 1,400원 가까이 이제 달라붙은 시기였어요. 근데 그날 밤에 1,45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주가 지수도 그때는 한 2,500원 요럴 때거든요. 2,500원.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500 정도 할 때인데 지금 4,000이니까 진짜 옛날 진짜 낮았네요. 2,500대였는데 그날 며칠 해가지고 2,300대까지 떨어졌다가 그 탄핵되고 나서 다시 2,500대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수는 회복이 좀 됐잖아요. 소비 심리는 깡깡 얼어붙어 가지고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근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내란 전 요즘 흐름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뭐 블록화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AI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 어떻게 재편되는 거에 중대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더 직접적으로는 트럼프 이제 2기가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세 전쟁이 예고가 되어 있고,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서 지금 내란을 떡 저질러 버림으로써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놓쳐버린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그 시점에 주목해 보는데, 근데 더 아까 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넓혀 보면. 윤석열 정부 성적표가 2023년도 기준으로 그때 1.3%가 경제 성장이 그랬어요. 그래서 IMF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고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처음으로 낮았던 해가 2023년도 성적표였죠. 2024년도 역시 좋지 않았어요. 그때 전망되는 그 전망치가 연초에 한국은행이나 OECD 이런 데서 대략 1.8%에서 2%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다가 이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1%대로 이미 근데 그 전부터 1.6%, 1.5% 계속 단계적으로 하락되다가 실제 성적표는 1%대로 그냥 성적표를 받게 되는 거죠. 더 나가서
2024년도 예산을 짜는데 2023년에 뭐가 제일 큰 논란이 됐냐면 R&D 예산 깎은 거였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R&D 예산에 저 현장에서 모럴 해저드도 있고 예산이 좀 그 낭비성으로 소비되는 것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R&D 예산을 어느 정도 역대 정권에서 깎은 적도 없어요. 유일하게 R&D 예산이 줄었던 게 IMF 직후에 한 번 줄었고 그 이후에 R&D 예산 줄지 않았는데 이걸 R&D 예산을 엄청 그 대폭 삭감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가가 미래를 준비해야 될 예산을 먼저 줄였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과학기술계의 기반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윤석열 정부가 재정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정부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역시 시간이 좀 제한이 되는데 일단 좀 잠시 이야기 좀 중단하고 전하는 말씀 듣고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연말 특집 내란 그 상처와 치유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그러니까 경제 쪽 이야기를 좀 진단을 하다가 시간이 좀 제한돼서 우리 우 교수님 진단은 좀 못 들었는데 우 교수님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경제가 곧 안 보고 경제다 이런 얘기는 그 전에도 사실 뭐 죄송합니다. 없던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들 뭐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경제는 이제 중국이랑 하고 안보는 미국이랑 한다. 그런 체계를 갖고 왔는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다 그때 그렇죠. 당시에 알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코로나가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주저앉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 2022년도 그 전후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게 미국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재편되는 거를 그냥 한쪽으로 너무 이념에 치우쳐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은 있었던 건데 이제 여기에 물꼬를 튼 게 사실은 그 2022년도 6월 달에 나토 순방 가면서 맞아요. 그때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이 와서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우리 예전에 사드 사태 이후로 그 중국과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한한령 때문에 굉장히 우리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해결될 국면을 못 찾고 더 어려워지는 이제 이념에 따라서 공급망 가치 사슬을 재편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경제의 그 이 손과 발을 스스로 묶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이 굉장히 우리가 줄어들고 그거를 사실은 그럼 대미 수출로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비중 자체는 이제 미국 수출이 좀 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따져 보면은 금액은 줄어든 것만큼 회복을 못했고, 그 대미 수출도 이제 따져 보면은 뭐 사실 수출이 잘 됐다기보다는 우리 자동차나 이제 뭐 배터리나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협력 업체들이 중간재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출은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이 완성차의 이 공급망 이 모형에 따라서 그냥 중간재가 그냥 넘어가는 이제 그런 수출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손실된 것만큼을 이제 대미 수출에서 이제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그 트럼프가 들어서서 사실은 우리 미국의 흑자를 내고 있는 뭐 나라 중 우리나라가 한 6위치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 자동차 부품들이 건너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무역 흑자를 많이 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관세를 두드려 맞게 되는 이런 하여간 근거도 된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 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많이 봤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뭐 이제 치유와 회복 쪽으로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경제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부터 좀 그러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 반년의 기간 동안에 내란이 경제에 미쳤던 그 영향들은 많이 걷어냈다고 평가하세요? 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충 2%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낮게 보시는 분은 한 1.8 그다음에 뭐 높게 보시는 분은 2% 초반대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은 아마 1%가 약간 못 미치거나 아니면 조금 넘거나 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는 한 1.8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잠재 성장률만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 경로에는 들어섰다. 그래서 사실 올해 경제를 보게 되면은 나쁠 때는 0.5% 이하로도 경제 성장률을 본 기관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게 1%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 줄여주고 재정 운영을 잘했다. 근데 제가 재정 운영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올해 쓴 재정은 작년에 편성된 예산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표 예산을 그냥 쓰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뀔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어떻게 어떤 강도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물론 그건 중간에 그 추경이라는 게 들어와 있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한 14조 정도의 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내수에 좀 도움이 되고 운도 좋았던 거는 뭐냐면 이제 반도체가 기대치 않은 이제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호황이 들어와서 사실은 뭐 물론 노력하는 사람한테도 기회가 오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겹쳐가지고 지금 회복 국면에는 좀 돌아섰다. 다만 우리가 잠재 성장보다 조금 더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돌아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재명 정부 내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역량, 내 정책 리더십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뭐 지금 그 나오고 있는 거는 그 대통령이 이제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직접 가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지면 공무원들이 이제 뛸 방향들이 좀 명확해지고 그리고 성과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공무원들도 일하기 좀 편해졌을 것 같고 관세 문제는 이제 국가 간의 이제 여러 가지 분쟁 문제는 이건 뭐 기업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뭐 미국 뭐 대미 대중 이런 외교를 통해 가지고 난점으로 거론되던 이제 여러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기업들이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지금 뭐 우리 뭐 국무회의나 아니면 뭐 업무 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만기 칠남형으로 그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은 보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칭찬받을 거를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지점만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임하는 그런 리더십도 같이 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예. 있죠. 그 정책 리더십 측면에서는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굉장히 그 좋은 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대중 대통령에 비교될 정도다.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 중에 첫 번째는 아까 우 교수님도 지적한 부분인데 많은 보수적인 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첫째는 공무원 사회 충격을 준 건 잘한 거다. 그러니까 복지부동이라든지 그냥 무사한 일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이 준 충격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는 그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줬어요. 뭔가 일을 하고 성과를 보여야만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만들어준 건 잘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뭐 반시장주의 아니냐, 뭐 포퓰리즘 네, 이런데 집권 이후에 그 기업 측 소위 경제개혁의 어떤 스킨십을 굉장히 높였던 거는 전 좋다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경제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겠던 그럴 정도의 우려되는 그런 그 인물이나 그런 정부는 아니구나라는 신뢰감을 줬다는 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점은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포인트를 잘 짚어가고 있고 그것이 당정 간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협력을 잘 해가고 있다 봅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정보가 되려면 그러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하려면 뭔가 빅피처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정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정부에서의 빅피처를 그려지지 못했어요. AI 정부, AI 어떤 그 수도, 국제 글로벌 경쟁력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AI 관련된 정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농담을 합니다. 표지가리 해가지고 이거 그 과거에 했던 정책에 그냥 AI만 붙여서 온 게 많아요. 옥석을 가려야 될 때예요. 오, 그래요? 예, 뭐 그건 뭐 우겠습니다. 아마 네. 공감하실 텐데 옥석을 가려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AI 이런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건데 거기다 AI 붙이면 AI라고 된 거예요. 우리 우 교수님은 학교에서 AI 강좌를 지금 강좌하고 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합니다. 100% 예, 동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네.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게 대통령실과 음. 그 민주당의 정책의 역량이에요. 대통령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내수진작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미래를 보려면 전반적인 경제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이 구조조정은 인기 없는 정책인데 그렇죠. 이것을 늦추면은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지하거나 좀 더 높일 수 있는 내부 역량을 키우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조금 인기 없지만 구조조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 조선시대 얘기 자꾸만 해서 좀 그런데 요즘 역사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대신 정조를 넘어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조선시대 역사 그 공부하시는 여쭤보니까 이제 세종을 연구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조가 그 시대의 과제를 수행했지만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서 1800년도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앞에는 그 영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완론탕평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넓게 쓴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줄론탕평이라고 자신감에 이제 차서 경연도 많이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 이제 중흥을 이끌었는데 지금 리더십 스타일은 제가 보면은 약간 정조의 줄론탕평과 비슷한 이제 그런 자신감에 차서 이제 신하들과 여러 이제 토론을 즐기면서 이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건데 그 다음을 넘어서서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과제를 도출해내야 된다. 미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이제 AI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과제에 맞긴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GPU도 여러 경로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AI에서 이제 1번, 2번은 아니지만 3번 위치까지 지금 갈 수 있는 교도부는 이제 마련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내용 있게 해야 된다. 이제 근데 아까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인공지능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잘 모르는데 이 산업계에서 소원 수리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서로 표지가리만 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수소 경제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난리를 치고 맞아요. 사실 평창 올림픽 가면 수소차가 다니고 수소 충분수 만든다고 이제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자동차 하나 남고 한 대 남고 지금 수소 쏙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수소 경제에 대한 그 깊은 이해 없이 그 뭐 무슨 회사에서 주는 거 받아가지고 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인공지능을 할 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큰 방향성 말고 2026년 한 해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하나만 좀 꼽아주시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그 하나라고 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예,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일단 전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수출하고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또 국제적인 정세들이 조금 뭐 좌지우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뭐 통제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내수는 우리가 조금 탄탄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의원님 말씀해 주신 구조조정 이런 문제 그래서 뭐 자영업자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산업도 구조조정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힘이 든 과제예요. 인기가 없고 나게를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그
그 산업이나 업종을 구조조정할 때에도 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재정이 좀 튼튼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이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하면요.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전부 다 인원 삭감만 생각해요. 노동 그 개혁하고 해고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 산업적 구조전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 2000년대 경제하고 2020년대 넘었으면서 디지털 경제 전환되고 AI 경제 시대로 가잖아요. 그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업 구조가 바뀐 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전환하는 목표나 기획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일자리 정책도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요. 먼저 일자리부터 정리하고 그다음부터 가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1순위는 구조조정 정책이다. 아까 자영업뿐만 아니라 산업적 구조전환, 그다음에 자영업 구조전환, 그다음에 대외 수출지향적 경제에서 내수지향적 경제로의 어떤 구조전환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 미시경제 다 포함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정책 측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은 내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민주시민들의 어떤 역량을 통해서 이제 그 대처했고 막아냈습니다만은 과정에서 또 내상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 극복의 과정에서 일차적인 관문은 역시 사법적인 절차가 좀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재판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법적 청산 말고 어떤 민주주의 규범이나 질서를 더 확립하기 위해서 제도적 문화적으로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은 그 민주주의는 두 가지적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한 그렇죠. 그 규정이 있고 두 번째는 절차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치를 떠나서라도 지금 한국 사회 위기는 절차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그렇죠. 예. 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평화적 정권 교체 유일한 수단인 선거를 부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폭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 부정선거론을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정치에서 공동의 위기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나의 정당의 유불리나 정파의 유불리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나라의 그 기둥이 뿌리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절차를 어떻게 존중할 거냐 하는 문제.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 대한 선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치와도 관련돼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90년대 유럽의 국가들 또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적 양극화나 정치적 어떤 대립의 문화가 가장 가중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제적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된 거하고 그 빈자리를 그 허점을 포퓰리즘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차단할 거냐가 저는 그 우리 정치권의 굉장히 중대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게 앞서서 일부에서 했던 정서적 양극화를 어떻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해소가 가능할지는 좀 의문인데 줄여 들어가느냐. 그렇죠. 완화해 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역대 대통령들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조차도요. 나름대로 국민통합, 사회통합을 얘기했어요. 입에 발린 소리라도. 그리고 네. 대신 무슨 반국가 세력 척결은 법무부 장관이나 내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이라도 그 군사 정권은 눈치라도 봤는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런 경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조차를 인지하지 못한 불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의원 출신으로서 지금 의사당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좋은 장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이 국회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 정치학에서 제가 정치학 개론을 배울 때 협상이나 타협의 정치를 뭐로 표현하면 로그롤링이란 말이 있어요. 그 미국의 이제 놀이 중에 하나가 통나무 돌리기라고 통나무 돌리기를 소음이 맞으면 두 사람이 둘 다 안 빠지는데 한쪽이 보조를 못 맞추면 한쪽이 먼저 빠져요. 그럼 이제 이기긴 이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긴 사람도 반드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방향성 한 방향을 놓고 서로가 약간의 보조를 맞춰주는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는 진보 정권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비판하지만 일정 정도 협조해주고 반대로 또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 진보 정당이 반대를 하면서도 협조해주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인세가 한 1%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것들이 좀 정착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나가 있는 상태죠. 너무 멀리 나가 있다. 예. 저는 이번
그 내란 겪으면서 그 조금 좀 큰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 리더의 양성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고시본 사람들이 그렇네. 그 정권을 장악한 이제 그런 거예요. 시험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공부도 시켜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뭐 그렇네. 예, 연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그날만 술 마시고 뭐 그러니까 그 전후에만 술 마신 게 아닐 거거든요. 그 전부터 술 마시고 이러고 지내 이상한 국정을 했을 건데 술시라고 있을 때잖아요. 술시. 거기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도 국정에 막 관여하고 장관들은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지금 나오는데 다 눈 감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 할 때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뭐 반대하고 이런 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명시적으로 일어서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막아세우지 못했고 그 뒤에 이어진 재판 과정을 보면은 그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거짓말 시키고 위증하고 뭐 자기만 살려고 지금 하고 국민들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충격적으로 받은 게 뭐냐면은 그날 내란 당일날 국회 경비대의 경찰들이 사실 총구를 거꾸로 사실 국회를 보호하라고 보낸 건데 국회에 못 들어오게 막는 이제 이게 사실 공무원들 모습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사표낸 사람 딱 한 사람 빼고 나머지 이 수많은 이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 편에는 단 한 명도 서 있지 않았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도 이제 리더 양성 시스템들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의 통합의 통짜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죠? 군부 정권 또 대통령은 통합을 입에 발린 소리도 하기는 했다라는 예. 말씀도 조금 전에 주셨고. 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두 과제가 있잖아요. 하나는 내란 청산이라는 과제. 또 한 가지는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 통합의 과제를 좀 수행해 들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성과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나름대로 뽑아낸 말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진정한 통합.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한 통합이라는 것은 뭐 이것저것 다 뒤섞어 가지고 그냥 뭐 그 상자에다 때려 담는 방식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준과 원칙하에서의 그렇죠. 그 옥석을 가려서 그렇죠. 그 바구니에 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대선 과정에서도 보면 정규재 씨나 조갑재 씨 같은 아주 보수 원로들을 함께 포섭을 하잖아요. 그 경우에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최소한 비상계엄과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입장으로 간다면 네. 저는 통합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제돼야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통합이라 할 때 꼭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하고 반대 입장이라 할 때도 그 통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부정선거론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의 반대,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요 세 가지 원칙 정도의 합의된 세력들과는 정책 입장이 달라도 알겠습니다. 통합의 대상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2026년에 정치적 과제로서 뭐 지방선거라니까 이미 정해진 일정 말고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개헌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개헌을 중요하게 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는 않다. 예, 그보다는 저는 도리어 대외 문제, 그러니까 한미 관계하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큰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압축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역시 좀 시간이 부족한데 아쉬움을 좀 남기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